미국이 북한에 불법으로 물품을 공급한 중국 해운 회사 2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고 북한산 석탄 수출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90여 척도 주의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한국 선적에 선박 한 척도 포함돼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마크 채널을 맡았던 앤드류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배당 요구 등으로 관심을 모았던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현대차의 표 대결이 현대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열린 현대자동차 주총에서 엘리엇의 고배당과 사회이사 선임 요구 안건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병원이 진료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이틀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현장에서 병원 원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성접대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빅뱅 승리의 전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가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민석 대표이사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통신국 화재 피해 보상금 협상이 4개월 만에 타결됐습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하루 20만 원을 기준으로 통신장애 기간에 따라 차등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뉴스 2부 시작합니다.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어젯밤 구속돼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이른바 연예인 카카오톡 유출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첫 구속자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조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 종로경찰서입니다. 네, 지금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정준영 씨가 있는 건데요. 그럼 그 유치장에 있으면서 조사를 받는 겁니까? 네, 가수 정준영 씨는 불법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어젯밤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곳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버닝썬 직원 출신 김모 씨 역시 함께 수감돼 있습니다. 정 씨는 일반 수감자들과 함께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으로 최장 열흘의 구속시한 동안 나머지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들은 이렇게 구치소가 아닌 일선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되는데 열흘이 지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정 씨 역시 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조사할 양이 상당히 많은 만큼 오늘 오후부터 조사를 다시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이곳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이곳과 차로 5분 거리인 광역수사대로 이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정 씨가 구속 이후 첫 조사에서 심경의 변화를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 어떻게 이어집니까? 네, 정 씨의 구속으로 이른바 연예인 카카오톡 대화방 유출 사태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법원은 정 씨의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에 따라 정 씨의 구속은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정 씨를 비롯해 가수 승리 등이 모여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의 증거 능력 역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방에서는 정 씨 등의 불법 성관계 영상 유포뿐 아니라 가수 승리의 성접대 알선, FT 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씨의 경찰 유착 의혹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대화방에서 오간 내용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점을 토대로 앞으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수 승리를 상대로 2차 비공개 조사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 최종훈 씨를 비롯해 대화방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소환도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국세청이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해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명의 위장 등의 고의적이고 또 지능적인 탈세 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소는 종업원을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체납과 폐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어제 서울 강남에 있는 버닝썬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의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성접대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빅뱅 승리의 전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가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현석 대표의 동생 양민석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짧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 건데요. 양 대표이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후보 가서 관리 부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도 저희들이 추후에 입장을 다시 밝혀드리겠습니다. 승민 사건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향후 입장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들은 주주들의 이익 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향후 계획된 일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주주들의 가치가 좀 더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양민석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습니다. 양민석 대표이사는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의 친동생인데요. 지난달 25일 8,638억 원이었던 YG 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은 소속 가수였던 빅뱅 승리 사건이 터진 뒤에 어제 기준 6,438억 원으로 2,200억 원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주총회는 예상과 다르게 주주들의 큰 항의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이틀째 문제의 성형외과를 현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 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어제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청담동의 성형외과를 방문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 대장 등의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형외과를 떠나지 않은 채 밤새 현장을 지킨 뒤 지금까지 병원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부진 사장의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제보자도 추가로 접촉해볼 계획이라면서 병원 측이 서류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행동주의 펀드의 고배당 요구 등으로 관심을 모은 현대자동차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표 대결 끝에 현대차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홍선기 기자. 네, 현대차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현대차가 방어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는데요. 오늘 주총은 엘리엇이 지난해 4월에 주주가 된 뒤 처음으로 제안한 주총 안건이 다뤄지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엘리엇이 요구한 안건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그 첫 번째가 배당액 증액이었습니다. 현대차 이사회는 배당액으로 한 주에 3,000원을 제시했는데 엘리엇은 7배에 달하는 한 주에 21,967원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한 결과 이사회가 제시한 배당안이 찬성률 86%로 통과됐습니다. 엘리엇은 또 이사회가 제시한 사회이사 후보 3명과 별도로 자체 후보 3명을 추천했는데요. 이 또한 투표에 붙인 결과 3명 모두 사회이사 선임에는 실패했습니다. 엘리엇이 내세운 후보 모두 10% 후반의 표를 얻었지만 결국 현대차 이사회가 내세운 후보 3명이 사회이사로 뽑혔습니다. 앞서 의결권 자문기관 다수가 현대차 이사회에 손을 들어줬지만 ISS는 현대차와 엘리엇의 제안을 일부씩 수용하는 권고안을 내놔서 표 대결이 주목됐는데 역시 현대차 이사회의 안건대로 처리가 됐습니다. 오늘 주총에서는 정의선 총괄 수석 부회장이 사내 이사에 재선임됐는데요. 정 부회장은 현대차는 물론 모비스 대표이사와 함께 기아차 등 계열사 사내 이사를 함께 맡게 돼서 그룹 장악력이 한층 높아지게 됐습니다. 비록 이번 주총에서 엘리엇이 표 대결에서 지긴 했지만 3% 지분으로 두 자릿수 넘는 찬성률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현대차의 적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대차가 표 대결 끝에 주요 안건을 이사회 원안대로 통과시켰지만 엘리엇과 같은 국내 펀드 자본들의 경영 참여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차 본사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현대차에 이어서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표 대결에서 완패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배당금 확정과 정관 변경, 사회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표결했는데요. 엘리엇이 제안한 배당안과 이사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안건, 또 엘리엇이 제안한 사회이사 후보 모두 득표수에 밀려서 여기도 부결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배당금은 한 주에 보통주의 경우 4,000원으로 가결됐고 사회이사로는 전기차 신생기업과 투자업계 전문가가 선임됐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별도 이사회를 열고 정의선 수석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게 돼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수석 부회장, 박정국 사장 등 3명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4.3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여야의 선거 전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색깔론으로 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앞세우면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연일 현장 지원 유세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2주 정도 남았는데 지금 당 대표들의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색깔론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 한다고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이 아니라 공안 정국을 조성하는 과거 관습을 다시 꺼낸 느낌이 든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국당의 좌파 독재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이어 경남 지역의 산업 고용 위기는 한국당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색깔론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태도는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 성산의 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오늘 중 마무리된다는 관측이 많은 만큼 단일화 결과에 따라 조만간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에 맞서는 자유한국당은 창원에 전진기지를 마련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황 대표는 5당 지도부 가운데 유일하게 대전 현충원에서 열리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오후에 통영과 고성, 창원으로 가며 정점식 강기훈 후보를 지원합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심판론을 앞세우며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현 정부에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오늘 창원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재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진보정치 1번지인 창원이 포함돼 있는 데다 황교안 대표 취임 뒤 첫 선거인 만큼 4.3 재보선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네, 자 오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데요.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집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최근 논란이 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을 지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나 곽상도 의원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또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할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사태에 덧붙여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주장할 예정입니다. 부실 수사에 경찰 유착 의혹까지 번진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천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공매에 붙여진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습니다. 낙찰가 51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전 씨를 내보내고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누가 50억 원을 넘게 들여서 이 집을 산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자, 어제가 6번째 공매였습니다. 이 집이 공매에 붙여진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해 검찰은 전두환 씨 가족 등이 소유한 연희동 집이 전 씨의 차명 재산이라며 추징금 환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달부터 강제 매각 절차에 착수했고요. 최초 감정가는 102억 3,286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10%인 10억 2천여만 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고요. 이번 6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 1,643만 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물건을 낙찰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면 그 오전 6기 끝에 낙찰이 된 건데 그동안 입찰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 이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 씨 자택 공매는 1차에서 5차 공매를 통틀어 무효 입찰자 4명만 나오는 등 관심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6차 공매도 유찰돼 검찰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이 짙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공매 의뢰된 물건들은 6차까지 성사되지 못하면 물건 처리 방침이 다시 처음에 공매를 위임했던 기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은 전 씨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게다가 이 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식 매각 허가는 오는 25일쯤 결정될 예정인데 이후 30일 이내에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1,000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 가운데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자, 지금 설명을 해주신 대로라면 송사에 휩싸인 집입니다. 51억 원이 넘는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사람 누굴까? 이게 참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알려진 게 좀 있습니까? 네, 연희동 자택 낙찰자는 낙찰 가격의 10%인 5억 1천만 원을 이미 보증금으로 캠코에 냈습니다. 하지만 캠코 측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낙찰자는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이 집을 두고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낙찰자가 잔금을 내더라도 매매나 임대 등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진 불투명합니다. 또 여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령의 전 씨에게 강제 집행을 시도하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명도 부담에다가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전식 측 관계자 또는 지지자가 낙찰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식 측 변호인은 이 공매 자체가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고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측근이 낙찰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통신국 화재와 관련해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 지원금이 최종 합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피해 보상금을 하루 20만 원 수준으로 정하고 통신장애 기간에 따라 상응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기간이 이틀이면 40만 원, 닷새에서 엿새인 경우는 100만 원, 일주일 이상이면 1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재건축 단지 개포주공 1단지에서 퇴거 문제를 두고 재건축 조합과 상인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행정관들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 일부 세대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에 앞서 재건축 조합원들과 퇴거에 반대하는 단지 상가 세입자 측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400여 명을 투입해 양측을 분리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 규모를 추월한 고령 인구가 지난해 격차를 더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8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65살 이상 고령의 인구 비중이 14.3%로 14살 이하의 유소년 인구의 12.9%보다 1.4%포인트 더 컸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의 0.7%포인트 격차에서 2배 더 커진 것으로 지난 2000년과 비교하면 고령 인구는 18년 사이 7.2%에서 14.3%로 비중이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가구 가운데 부부 둘만 사는 가구는 지난 2017년에 22.7%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한 반면 부부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는 44.8%로 0.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와 관련해서 중국의 해운 회사 2곳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들 해운사들이 북한의 미국 제재망 회피를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미 재무부는 이와 함께 선박 간의 제재 물품을 옮겨 싣는 환적 행위 등 북한의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지난해 2월에 이어서 갱신 발령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마크 채널을 맡았던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어제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신규 소장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드루 김 전 센터장과 정 실장 등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 전략 등을 두고 다각적이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국가안보실은 일상적으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양측이 장외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속도를 내는가 했던 남북교류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대북 특사 파견 필요성을 고려하면서도 우선은 북측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과 산림 협력 등 지난 한 해 남북 협력 사업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남북 정상이 약속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 미국과 제재 면제 절차를 논의하는 등 꾸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화상 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제재 면제 절차가 완료가 되어서 동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노이 결렬 이후 남북 교류를 통해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북측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북 특사 파견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재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나름대로 복귀하고 향후 전략 방향을 좀 모색해 나가는 그런 아주 좀 신중한 그런 상황에 있지 않느냐. 북측에서는 일단 북측의 입장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것을 현재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다만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지금도 매일 북측과 하루 두세 차례씩 접촉하는 등 연락 채널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해제를 논의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밝히고 있어 남북 관계는 당분간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면서 공수처안을 조정해달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걸 받지 않으면 4당 공조에서 빠지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민주당, 그러면 공수처를 안 만드느니만 못하다 수용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패스트트랙 논의가 사실상 멈춰선 상황, 신속 처리가 아닌 늦장 처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공수처안, 지금 민주당은 못 받겠다, 바른미래당은 뭐 이상 양보는 못한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 먼저 들어보고 본격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없어요. 바른미래당이 얘기하는 공수처 안에 배런의 절차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공수처가 아니니까. 바른미래당이 여기서 또 다른 양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바른미래당 내부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그게 바른미래당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국적 불명의 선거제다. 제1야당을 무시하는 정당성 없는 선거제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 선거제입니다. 제가 지금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찰떡 공조입니다. 그런데 다른 정당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한국당도 참전을 한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 선거제다 이런 비판을 좀 들어보셨는데요.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그 상황이 패키지다 이 점을 좀 부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선거제 개편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됐지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 문제를 끌어올림으로써 이게 선거제 개편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하나로 묶여서 올라오는 게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좀 인식시키는 것 같고 한국당의 어떤 입장은 철저하게 계속 이 안에 4당의 어떤 공조를 좀 가르는 모양. 그러니까 정의당과 민주당은 찰떡 공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면 사실 그 선거제가 유리하지만은 않다. 이걸 자꾸 일깨워주는 그런 지금 초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 선거법 개정안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인데 바른미래당 공수처안 우리가 내놓은 안을 받아야 이제 척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바뀐 거잖아요. 두 개의 문제가 꼬여 있거든요. 패스트트랙은 패키지죠. 왜냐하면 선거제 개편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은 소수 3당의 단식에 부응해서 합의를 해준 거고요. 민주당 절충안을 낸 것으로 의견 절충이 됐던 겁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건 오히려 다른 법안들이죠. 공수처 신설법, 국정원법, 그리고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당으로서 그것을 이제 지원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공수처법을 들고 나왔는데 이거 첫 번째 보면요. 이 바른미래당 아니라고 하는 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되는데 기소권은 빼자는 거예요. 수사권은 주는데 기소권은 없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검찰이 기소 독점을 한다는 얘기예요. 검찰과 공수처가 지금 이 수평적인 상호 감시 견제를 하자라고 만든 법안인데 그러면 결국 수사를 열심히 공수처가 해서 이거 문제 있다.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재판에 붙여봅시다.
검찰이 커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그럼 공수처가 기능을 하겠는가? 이 문제 물음표를 던지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죠. 예. 근데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옥상 옥인 권력기관이 또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옥상 옥이 아니고요. 예. 수평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이라니까요. 검찰을 관장하는 게 아니에요. 공수처가 업무를 분장하는 거지. 네. 그 면에서 옥상 옥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 패스트트랙 말이죠. 그러면은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해서 선거제를 관철시켰는데 이걸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지금 깨버리고 결국은 바른미래당 때문에 패키지가 못 되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지 못하고 선거제 개편안은 물 건너간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예요. 예. 적신호가 들어왔는데 그럼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예요.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문제는 크게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다수당에게 유리한 게 현행제도고요. 소수당에게 다양성을 좀 더 부여해보자. 그래서 지지율, 득표율을 얻은 만큼 의석 분포를 조금 더 분배하자라는 안이 100%가 안 된 게 섭섭할 수 있죠.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50%만 왜 반영하느냐. 네. 이런 항의는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이 여당이 선거제도가 안 되면 불편하거나 이익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지금 이건 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당도 지금 민주당이 만든 괴물선거제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50%나마 지금 반영된 안은 소수 3당이 원했던 아니다. 이 본질이 좀 지금 타겟이 좀 이 초점이 흐려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제 합의는 했지만 이 선거제만 원포인트로 논의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김관영 원내대표로서는 고육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시민 의원을 비롯해서 8명의 의원들이 아예 유승민 의원. 유승민 의원,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8명의 의원들이 세 가지 문제점을 들고 나왔거든요. 하나는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편한 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50% 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를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지금까지 선거제 개편은 국회에서 전부 다 합의를 했다. 그렇죠. 근데 패스트트랙을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 당위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공수처를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도 문제다. 네. 이런 원천적인 문제를 지금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김관영 원내대표로서는 어쨌든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합의를 계속 해왔는데 8명의 의원이 이 세 가지를 들면서 아예 협상 자체를 지금 파기시키려고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 쪽에 거의 들어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안을 내놔서 민주당이 만약에 그걸 들어준다면 전체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하나의 어떤 자신이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안을 지금 내놓은 것 그러니까 같은데 들어줄 수 없는 아닌 걸 알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죠. 궁여지책이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출구 전략 아니냐,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이 출구 전략 아니냐라는 어떤 시각으로도 보는데 사실상 조금만 들여다보면 민주당의 그 50% 안을 좀 아까 굉장히 칭찬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민주당 안은 28석의 현역 지역구를 폐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비례대표 수를 맞추는 건데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패스트 트랙으로 했을 때 330일이 지나면 내년 2월 달에 이제 본회의에 만약 통과가 되면 한 달 이내로 사실은 그 28석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한두 석도 아니고 28개 지역구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쪽 이 한국당이나 혹은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겠다면 민주당이 28석의 그러니까 지역구를 줄이는 방법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예, 이게 사실상 지역구 의원들 반대도 만만치 않아요. 네네. 그런데 그것을 내놓지 아니한 상황에서 내년으로 미룬다면 내년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 같은 거 다 통과시켜 놓고 한 달 동안 지역구 의원이 반발하고 있으므로 이거는 이번에 못하겠다라고 사실 철회해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로서는 고육책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바른미래당 그러다 보니까 분당 얘기도 나오고 뭐 탈당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럽니다. 앞서 저희가 오신환 의원한테 한국당에서 자꾸 우파 야당 연대하자 네. 이런 러브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얘기는 했습니다만 말은 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계속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김관영 원내대표 가장 마음고생이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심하죠. 새벽에 하나가 되자 이 편지를 써서 네네. 또 그 당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이에요. 예. 이 바른미래당이 창당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창당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일부 안철수계,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유승민계와 안철수계 결합인데 바른정당도 처음 창당 때는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이 두 사람이 대주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김무성 의원은 지금 복당파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또 지금 현재 정계에서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당이냐 이거예요. 어떤 당이냐 이거예요. 저는 한 가지. 이 바른미래당이 계속 여쭤보는 게 의원들을 만나도 여쭤보고 바른미래당에도 이제 방송에서도 여쭤보는데 정체성은 뭡니까인데 이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중도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예. 그럼 손학규 지금 대표 체제에서 중도당을 표방하고 있는데 보수라는 말을 하면 이게 마치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렇게 쓸려가 버릴 것 같은 중력에 휘말릴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개혁보수라는 예, 그러니까 말로, 예. 정체성 규정이 안 돼 있는 정당에 개혁보수, 합리적 보수를 주장하는 일파의 의원들과 그리고 우리는 중도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한때는 또 극중주의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일부 의원들이 존재하니 이것이 결합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 사안도 일단은 정체성이 다르고 정치적인 발을 딛고 있는 입장이 다르고 한데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가 나올 수 없잖아요. 의원 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먼저 내부의 정리가 필요한데 결코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흘러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쩔 수 없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들어보니 또 분당될 것이다. 분당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창단될 때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총선이 1년 후인데 예. 정계 개편의 수습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최근에 무소속 의원 2명이 민주당에 입당 신청했다가 거절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출구가 없는데 정계 개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계 개편의 배경에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바른미래당이 깨지기도 어렵고 하나의 정당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도 어렵고 이 혼란의 어떤 이 주범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요. 내부에서 문제를 꼭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 얘기하다 이제 정계 개편 얘기까지 맞습니다. 나오는 이런 연결이 상황이 다 돼 됐는데요. 있죠. 김관영 원내대표의 이 새벽에 쓴 편지가 당 내부를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내내 뭐 선거제 개편이 이슈였고요. 네. 자, 이 패스트트랙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여야의 정당 지지도 변화가 있는지 여론조사 흐름 저기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 민주당하고 한국당은 소폭 하락했고요. 네. 그럼 선거제 개편을 처음부터 주도했던 정의당만 좀 단독으로 상승을 했고 바른미래당은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주와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 칭찬받을 일, 비판받을 일이 좀 혼재돼 있었다. 양당 모두요. 양당 모두. 네. 예를 들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처음에 대표 발언 에서는 지지층의 어떤 열광적인 어떤 지지세를 모았는데 그 네. 이후에 사실 이 친일 관련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반민특위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또 굉장히 또 지지율을 좀 깎아먹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이 실책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지금 이슈를 이끌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정체 내지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정의당은 상대적으로 지금 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그렇죠. 있다. 심상정 정계특위 위원장의 어떤 발언들, 물론 국민이 몰라도 된다라는 발언으로 좀 많이 비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정의당이 선거제 개편을 하면 몇 석이 더 늘어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거든요. 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정의당의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좀 이렇게 시선을 모은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팽팽하다. 큰 어떤 오차 범위 내에서의 어떤 큰 움직임이다. 움직임은 없다. 예. 어쨌든 저 지지율만 보면은 선거제가 개편되면은 정의당이 가장 이익을 보는 거는 뭐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도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안이 됐던 거죠. 예. 정의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해 연말에 낸 것도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이름은 좀 바뀌었어요. 독일식 정당 명부제 비례대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권역별 연동형, 지금 권역별 연동형이 함께 결합돼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진보 소수 정당의 지속적인 염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분적이지만 실현을 눈앞에 둔 시점까지 왔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주범이 안 되게 만드는 틀고 있는 쪽이 자유한국당이라고 보는 게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설전이 주로 일주일 내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심상정 의원이 뭐 지난 조기 대선 때 대권 주자에 이어서 오랜만에 급부상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워낙 그 의석이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인물 중심으로 정의당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이게 먹힌 거고요. 전 거대 양당,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 액션들을 했지만 기존 지지층을 향한 하나의 그 결집 메시지였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좀 부동층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는 별반 나온 게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은 오히려 이제 제가 본 오차범위 범위 내에 정체라고 보는데요. 약간의 하락세가 나타났고 이게 전 왜 주목되냐면 지금 오늘 나와서 우리가 진단하고 있는 이 결과는요. 바로 다음 주 4.3 재보선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모든 정당들이 좀 주시해야 될 지표로 봅니다. 예. 어쨌든 소수 정당의 바람대로 선거제가 개편돼서 내년 총선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전망이 어두워진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지난주에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이슈였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다시 데드크로스에서 벗어난 됐죠. 이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추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종우 실장님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다시 데드크로스가 됐다라고 앵커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오늘도 골든크로스다라고 이제 언론들이 표현하는데 사실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1%포인트 내외로 지금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차범위 내에서 1%포인트라는 건 사실 여론조사 기관에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아까 총선 재보궐 말씀하셔서 유의미하게 지역적으로 좀 들여다 본다면 지역에서 지금 TK와 PK의 긍정과 부정을 한번 들여다 보면 대구, 경북 민심은 부정이 60, 그다음에 긍정이 30인데 지금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 경남 지역. 경남 지역은 62, 부정이 62, 그다음에 긍정이 32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 더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어떤 이유가 부산 경남의 어떤 민심이 그 이전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지방선거의 민심이라든지 또는 그 전에 재보궐 대선의 민심과는 좀 다르게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해찬 당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내려가서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PK 지역 민심 재보선과 지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주목된다 이런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대정부 질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어제 국회에서 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었는데요. 여야 날선 공방을 이어가던 중에 큰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대정부 질문 하이라이트 몇 부분 모아봤습니다. 현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경제 정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잘한 경제 정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한 거를 지금 뜻하는 겁니다. 혹시 문송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짐작이 갑니다. 네, 원래는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하는 자조적인 말이었는데요. 요새는 젊은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뽑아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변했답니다. 총리께서 책임을 좀 통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각종 관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악, 최저, 최대란 수식어가 최악이라고 여러 가지 최자를 많이 붙이셨는데요. 국가 신용 등급은 사상 최고로 올랐고요. 외환보유액 사상 최다로 올랐고요. 총리님 너무 좀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도 과거부터의 축적이 있었던 것이고요. 나쁜 것도 그러겠지요. 네, 나지막한 목소리로 뼈 있게 할 말 다 하는 이낙연 총리의 마지막 발언까지도 들어보셨는데
앞서 보면은 이제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가 항상 일치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어제 국회에서 한바탕 웃음도 가고 몇 초의 블랭크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멱살잡이는 선진화법 때문에 안 되지만 그래도 막말을 한다거나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가 숱하게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벌어진 좀 전에 정섭 의원과의 어떤 그 홍남기 부총리와의 대화 중에 폭소, 실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는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부총리의 어떤 발언이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들로서는 잘한 게 많다. 진지하게 들으면 굉장히 비난을 받을 대목이었는데 그 순간 자유한국당 의원들 의석 속에서도 실소가 나왔고 또 질문을 하는 정 의원도 사실 그 순간 뭐 할 말을 잃은 듯 좀 블랭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사실 전 그 어저께 계속 뭐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부분들이 뼈 있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칭찬받을 부분 뭐 이렇게 막말로 이어지고 계속 공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낙연 총리의 어떤 마지막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거예요. 지금 한국당에서 질타하는 건 이거거든요. 이것이 계속 왜 경제가 안 되는 것을 전 정권 탓을 하느냐라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용평가라든지 외환보유고는 최다이다 했을 때 바로 의원 질문이 아니 그렇게 낙관하는 거냐 했을 때 총리의 발언이 이겁니다. 그렇죠. 좋은 것도 사실은 전 정권으로부터 계속 누적된 결과이다. 이것을 인정한 사실 정부의 발언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쁜 거는 언제나 적폐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나쁘게 나왔을 때 지난 10년 동안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고 1년 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발언한 건 뭐냐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황이 된 건 갑작스럽게 됐다기보다는 그 이전 정권부터 계속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좋은 지표 역시 그 전 정권의 어떤 결과이다라고 지금 시인을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칭찬이니까 이런 이 대화라든지 혹은 이런 질의 뭐 대답 이런 것들은 저는 그 이전에 있었던 막말보다는 훨씬 분위기를 좋게 만들면서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하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같은 말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느냐가 다른데 지금은 좋은 것도 과거부터 축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한 부분이 굉장히 칭찬받을 부분이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나쁜 것도 그렇겠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지 왜냐하면 않을까요? 공격 포인트는 최악 등등등 나쁜 지표들에 대해서 질타를 한 거예요. 뭉뚱그려서. 근데 거기서 뭉뚱그려서 좋은 것도 있다라고 소개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좋은 것도 과거부터 축적된 것이고 나쁜 것도 사실은 그 원죄, 일종의 잘못들은 역대 정권들에 다 있는 것이다. 우리만 보고 뭐라 하지 마라. 이 뼈 있는 반격인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이평론가님의 분석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긍정적이고 차라리 좀 이제 웃음과 유머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이 기사를 보면 폭소도 터졌는데 실소도 있었고 조소도 있었다. 실소는 어이없는 웃음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터뜨리는 거고 조소는 이제 비웃는 웃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비판하는 웃음인데 이 웃음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정유섭 의원의 표정도 나쁘지 않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표정도 다소 장난스럽기까지 한 그럼 눈치를 좀 보는 그러면서 약간 훈훈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전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다 해주셨으니까 공감하는데 다만 왜 이런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는가를 따져보면 지금 김 빠진 대정부 질문이다. 치열하지 않은 겁니다. 야당 의원조차도. 지금 창과 방패 사실 대결이라고. 대정부 질문이면 야당의 무대인데. 그 야당의 무대고 지금 야당이 그야말로 동원할 수 있는 온갖 무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유섭 의원이 저기서 웃고 끝날 일이 아니고 더 파고들어야 될 문제인데 왜 저기서 더 진도가 안 나갔을까? 김 빠진 지금 대정부 질문인데 다 다른 쪽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석도 텅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회의장을 보시면 질문자들은 뭘 하냐면 이게 참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방송 분량 뽑으러 나온 출연자처럼 준비된 자기 얘기하고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아도 대충 여기까지 내 방송 분량은 다 뽑았어. 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정부 질문에 야당의 각은 서 있지 않았다.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여백의 미가 있어야 웃음도 터지고 좀 이제 위트 있는 유머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는 배경을 야당이 깔았는데 자,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정부 질문에 그렇게 무게를 실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치열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얘기를 넘어가 보시면 건데, 소득주도 성장론 격돌할 때마다 바로 전임 김동연 경제부총리 시절에
얼마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웃을 여유가 없었어요. 그분도 그렇죠. 유머가 있는 관료임에도 아마 시청자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네, 거예요. 그러면 예. 너무 이 상반된 분위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봐주나? 정유섭 의원과 좀 인간적 친분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대정부 질문할 때 저기 의원석 보면은 텅 비어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그렇습니까? 되게 그 이번이 경제 질문이라 사흘째잖아요. 네. 언제나 사실은 처음에 정치 질문할 때는 가장 많이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첫날은. 그다음에 외교 통일. 그러니까 지금 200석 정도로 시작해서 60석 정도로 끝난 게 어저께 외교 통일이었어요. 근데 그저께죠. 근데 어저께 경제 질문 사흘째 되는 때에 100석 정도로 시작해서 뭐 한 50석 내외로 또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언제나 맨 첫날보다 점점 줄어드는 건 되풀이 되는데 저는 이제 평론가님 말씀에 뭘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거예요. 예전에는 너도 나도 다 원내대표, 대정부 질문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미리 명단 아침에 뽑고 그 명단 속에서 이 의원이 어떻게 그렇게 질문할 것이다. 그리고 미리 막 전화 걸어서 빼놓고 질문지 빼놓고 그게 기사화됐거든요. 그런데 요즘 언론의 어떤 분위기가 대정부 질문을 사실은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에서 어떤 일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스케치 위주, 뭐 고함을 짓는다거나 혹은 뛰쳐나갔다거나 혹은 재밌다거나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 불만이 뭐냐면 이렇게 해봤자 사실 잘 안 나갈 건데 정책 얘기를 하면 더군다나 뭐 언론의 보도가 잘 안 되는 어떤 상황. 그러면서 점점 이 대정부 질문의 어떤 중요도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기자들도 아침에 먼저 방에 전화 걸어서 질문지 뽑고 이런 일이 한 몇 년 전부터 없어졌다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파이팅 있는 어떤 그런 대정부 질문, 뭐 지금 야당이 못해서라기보단 정의석 의원의 앞뒤 질문을 보면 사실 뼈아픈 대목들도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되는 건 웃었다가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 야당 의원들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대정부 질문의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이 점점 지금 김 빠지고 있지 않나. 예. 저희 국회 취재 기자는 오늘 열심히 취재해서 관전 포인트 앞서 짚어주기도 했는데요. YTN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예, 아닙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치열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듣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넘겨볼 텐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이름과 함께 어제 연관 검색어로 조카, 누나, 유시춘, 마약 이런 검색어가 그렇습니다. 떴습니다. 자, 어떻게 연관이 된 건지 차현주 앵커가 먼저 짚어드립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자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인 신모 영화 감독이 마약 밀반입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영교육방송 수장 자리에 오르기 직전에 아들이 이미 구속됐던 터라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BS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 신모 씨는 지난 2017년 10월경 우편물을 통해서 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7월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신 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유시춘 이사장이 임명된 시기가 논란입니다. 아들 신 씨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해 8월에 이사회가 유 이사장을 추천했고 9월에 임명이 됐는데요. 공영교육방송의 수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EBS 법 조항에는 당사자의 결격 사항만 따지게 되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 이사장 본인이 아닌 아들 문제라서 검증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유시춘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며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방통위의 부실 검증 또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 적절성 여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아들의 문제인데요. 네. 이거 부실 검증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법적으로는 부실 검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아까 이제 밝힌 방통위 입장이 나왔지만 결격 사유는 당사자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관련 7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느냐, 성범죄가 있느냐, 탈세 의혹이 있느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느냐, 혹은 논문 표절이라든가 이런
학력과 관련된 연구 업적에서의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이게 유시춘 이사장과는 당장 관계가 없고 전 이게 EBS라는 특성은 있어요. 교육방송이잖아요. 네. 만약 미성년자 아들이다. 우리 유력 정치 지금 뭐 전 광역자치단체장 자제들의 마약 사건도 보도하고 했어요. 현역 의원의 뭐 또 이제 일가족 마약 이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성년자 자제였다면 다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예. 지금 이 신모 씨 아들은 38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영화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성해서 한 20대 이후의 자제들을 보는 부모 혹은 심지어 통제까지 할 수 있는 부모 이런 문제를 아는 부모들은 얼마나 될까라고 좀 물음표를 좀 찍어보는데요. 이것은 확인하기도 어려웠던 예.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일단 뒤늦게라도 알려졌으면 이전에 뭐 언론 검증이 나왔었다면 아마 임명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죠. 근데 부실 검증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뭐 사회적 관심에서 요즘 버닝썬 사태도 있고 마약에 대해서는 대중의 시선이 너무 곱지 않기 때문에 뭐 고울 수가 없는 예. 문제죠.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리는 빚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더 주목해 보는 것은 저 유시춘 이사장은 아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예. 이건 마치 영화 마더의 한 장면 같은 대목이에요. 누명을 썼다라는 거예요. 예. 법정 지금 구속이 재판은 됐는데. 끝난 거죠. 재판은 대법까지 확정 판결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1심은 무죄였어요. 증거불충분. 예. 2심은 전혀 반대로 유죄 3년 징역형 법정 구속이 됐는데 대법은 상고를 기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심의 형이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2017년 10월에 스페인에 있는 지인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해서 대마 9.99g을 이 택배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시춘 이사장이 전 어떻게 이게 누명을 쓴 것이다. 우리 아들은 무고하다. 근데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으니까 본인이 한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 사건을 처음 접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이유가 법리적으로 있을 것이고 네. 또 이제 뭐 이 모친이 직접 무고를 또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터인데 이제부터 이 사건은 관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비판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장 그 김무성 의원의 사위 그 마약 관련 이야기 때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진보 진영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궁금하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그 처음에 유시춘 이사장 후보가 선출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비판이었냐면 자격 논란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EBS 이사장은 대개는 교육 관련한 어떤 학위라든지 또는 전문가들 위주로 선출이 됐었어요. 그 직전에 서남수 이사장만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고 교육행정가로서 평소 살아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시춘 이사장은 소설가로 데뷔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고 그것은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 이런 정도가 사실 공식적인 어떤 직함이었지 교육과 관련한 여타의 어떤 활동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거론됐던 분들 약 한 40인 정도는 그래도 교육 관련 어떤 그 업적이 있었고 해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만약에 그 직전에 아들이 이렇게 마약과 관련해서 구속됐다라는 이야기까지 겹쳐졌으면 상당히 이사장 선출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뭐 중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라고 또 이렇게 그 기사화돼서 아니 조카까지 왜 얘기가 되느냐라는 어떤 비판도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또 유시민 씨가 이 썰전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때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반기문 총장의 조카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것을 예로 들면서 이것은 사실 나 같으면 뭐 국내에 돌아와서 정치 안 할 것이다. 라는 말, 그러니까 조카의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그 평을 했던 이 동영상이 지금 돌면서 뭐 조카라든지 혹은 아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부메랑이 되는 게 아니냐 내 말이. 근데 유시민 작가 지금 정치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선을 긋고 있으니까 제 말씀은 이제 그 야당의 어떤 비판이 네. 어떤 상황이냐고 그렇죠. 물어보시길래 네. 그러니까 조카의 책임 여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있다.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때 아니게 이 유시춘 이사장 이 선임 문제 때문에 좀 뒤늦게 좀 논란이 된 이런 상황까지 지켜봤습니다. 뭐 여당과 야당 여러 가지로 설전이 있습니다만은 보수의 잔다르크라고 오래전부터 이제 불린 이현주 의원. 네.
최근에 이제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도 이제 강한 발언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논평이 나왔습니다. 특정 의원,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에 제발 좀 탈당시켜달라 맞습니다. 이런 논평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기도 했었죠. 예. 당적이 옮겨져서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탈당을 해서 만든 게 국민의당이었으니까요. 예. 당시에 이제 친문계에 반대했던 친안계의 이제 그 탈당이었고 이현주 의원이 그렇게 당적을 움직인 바 지금은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네. 최근에는 이 빨간색 컬러의 옷들도 이제 코디도 하고 자주 입고 또 자유한국당 관련 강연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곧 자유한국당으로 이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가의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었던 과정인데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그 언행입니다. 언행. 이 이현주 의원의 이제 말이 정부 비판이 아주 강해져서 지금 보시다시피 민주당 때문에 나라 경제가 폭망한다. 이런 좀 격한 표현도 등장을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인민민주당이냐. 이런 표현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잘 안 나와요. 잘 보시면 이 좌파 장기 집권, 좌파 독재 또는 뭐 그야말로 이 좌파의 게슈타포 이런 표현들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자유한국당에서 최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언행을 그냥 정치의 흐름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분석을 해보면 말만 떼어놓고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요. 자유한국당이나 논평이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말일 것이다라고 추정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재미로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이 이현주 의원의 최근 언행은 자유한국당과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입장인 민주당에서 나온 논평은 바른미래당에서 탈당을 시켜드리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거기서 이러한 이제 말들을 뜻이 맞는 동지들과 함께 하시오라는 일종의 이제 이 비판이자 비아냥이죠. 이런 논평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개별 의원에 대한 탈당시켜달라 굉장히 이례적인 타당 의원을요. 논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짚어봤습니다. 재보궐선거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창원 성산. 어제 각 당 지도부가 총 출동을 했습니다. 황교안, 손학규, 이정미 대표 명운을 걸겠다면서 양보 없는 사수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 정권의 엉터리 경제 정책, 실패한 좌파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우리 창원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원을 그동안 지배해온 수구 보수 세력 이제는 확 뒤집어내야 합니다. 창원 경제를 주물러온 노조 세력, 민주노총 세력 이제는 확 뒤집어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는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이곳 창원 시민들을 모독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네, 손학규 대표의 디비 뿌려야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뒤집어 버려야 이런 얘기인 거죠. 어쨌든 지금 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대표의 사활을 건 모습 보셨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그곳에 숙소까지 지금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황 대표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두 석 다 석권하지 아니하면 상당히 당내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창원에 가셨잖아요. 자, 원래 통영은 한 번도 80년 이후에 한 번도 한국당 이외의 당이 당선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군현 전 의원까지 한국당의 어떤 텃밭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창원 성산은 사실 뭐 민주당 계열과 이제 진보 정당 계열로 한 번씩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양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PK,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총선이나 대선에서 부산 경남의 민심을 다시 한국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으로 되돌려야 앞으로의 어떤 승산,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 이번에 성취를 했다라고 한다면 총선까지 어찌됐든 자신이 의도한 대로 공천이라든지 이걸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관건이 창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원에 아예 원룸을 얻고 결사항전을 하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다른 당 말씀도 좀 드릴까요? 네네. 정당 같은 경우는 노회찬 의원의 어떤 죽음 이런 것들이 정당하다.
라고 보여줘야 되고 정의당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창원을 사수를 해야만 입증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입장 같은 경우는 PK의 민심이 만약에 두석다 한국당에 간다 그러면 PK가 돌아섰다라고 아마 제목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그 점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소한 이번에 단일화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 창원이 원래 단일화를 노회찬 의원한테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의당이 한석을 더 얻었었던 건데, 지금은 끝까지 가서 PK를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 당 지도부가 각각 마지노선, 각각의 입장에서 이건 사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다 창원 성산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석이지만 창원 성산의 무게감이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한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어려운 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진보 진영에서 단일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마냥 시간을 끌 수 없고 인쇄용지 전에는 해야 되는 25일이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25일 월요일 전에 단일화가 확정이 돼야 인쇄용지에는 범진보 후보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3당 단일화였어요. 민주당 축으로 정의당 지역이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 또 민중당이 있습니다. 후보들이 다 나와 있죠. 이게 범진보 후보 연대였는데 민중당 후보와는 잘 안 됐어요. 네. 최소한 양당 후보를 단일화한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구의 주인 역할이었던 이 정의당과 그리고 민주당이 공조를 한다. 그럼 단일화 효과는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끌리고 있는 자체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로의 단일화냐? 이게 또 결국은 이 지도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지역에서는 치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정치 생명을 지금 걸고. 여론조사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빨리 지금 해서 주말 사이에 결정이 나고 일요일까지는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 이번 주말에 이틀 남았습니다. 사실 그렇죠. 오늘 빼고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지역이에요. 범진보 입장에서. 범진보 입장에서.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네. 그렇다면 이게 아까 자유한국당 쪽으로 어부지리가 될 여지도 지금 없지 않은 지역이에요. 전체적인 이 돌아가는 역동적이기도 하고, 창원 성산이 이 노동 산업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정의당이 그동안 이제 이번 20대에서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아까 지역 지지율도 아까 분석해 주셨지만 민심이 좋지가 않아요. 여당 측에. 경제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힘든 지역이 경남에서 이 창원 쪽하고 거제, 통영 이 군데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PK 목장의 결투인데, 이게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유리하지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일화 할 거라고 보십니까? 단일화가 민주당, 정의당 입장에서는 돼야 되는 거죠. 누구로 되든지. 근데 이게 쉽지 않아서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절반 이하로 지금 떨어지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범진보는 위험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리더십을 공고화해야 되는데 절박한 황교안 신임 대표를 상당히 유리하게 해주는 선거가 될 수 있다. 단두 군데지만 의미가 큰 게, 역대에 보시면 7석 이상이 나오면 미니 총선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흔히 10석 내외가 되면. 근데 이 두 곳이면 집중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 지역 선거인데 전국 선거 같은 미디어 효과를 내게 되거든요. 후보 자신도.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3곳 재보선일 때 초선으로 당선됐던 거예요. 강북에서. 그런데 그런 경우를 보면 이번에는 의외로 큰 효과를 가진 2석의 재보선인데, 자유한국당이 현재로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 판단 건데 유리하고, 민주당이 이 총선 공약은 많이 내놨는데 집권 여당으로 실제로는 다른 당에 비해서는 이해찬 대표가 내려가기는 하나 상주하는 정도의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은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25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 주말에 어떤 그 단일화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그 말씀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그 고장난 레코드 같은 답변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고장난 레코드 여기 세워주신 이유는 뭡니까? 아니, 자,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이다라는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소득주도 성장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나 알겠는데 명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릴까요? 네. 가계의 지출을 줄여드리는 것, 의료비 경감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을 늘려드리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득을 보는 가구도 있습니다만, 자영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고통을 겪는 것, 이거 인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명을 말씀하시니까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외환보유고 사상 최대입니다. 신용등급 사상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국가부도위원 8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성장률 OECD 상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좀 전에 일본 적인데 그래도 일본이 저는 부러운데 안 부러우세요? 일본 경제? 최근에 일본은 실질임금 감소가 드러났고 노동 통계가 조작돼서 큰 스캔들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거는 참 총리님답지 않네요. 이낙연 총리님답지 않게 답변하시네요.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일본 경제가 무슨 노동 통계가 잘못됐다 그러세요. 아니 잠깐만요. 일본 같은 선진국도 노동 통계의 조작이 뒤늦게 들통나가지고 난립니다.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 그렇게 실업률이 최하야 우리는 실업률 최고고. 잠깐만요. 일본의 좋은 점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원님만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일본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3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 활력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에 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인지하셨어요? 대통령은 인지하셨어요? 제조업이 중요한 거. 지금 산당 가보세요. 매물이 산더미고 전부 외국 나가 있는데. 의원님,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 꼭 그날 알아서 그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제조업이어서 하신 정책이 뭡니까? 여러 가지 좀 이따 담당 장관이 더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담당 장관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총리 나오십시오. 그 부총리 보시기에 현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경제 정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잘한 경제 정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행동주의 펀드의 고배당 요구 등으로 관심을 모은 현대자동차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표 대결 끝에 현대차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오전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제시한 원안대로 보통주 기준 현금 배당을 한 주에 3,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사모펀드 엘리엇은 현대차 지분 3.0%를 갖고 있는 주주임을 공개한 뒤에 현대차 이사회 제시안의 7배에 달하는 2만 1,967원의 배당액을 요구해서 표대결을 벌였지만 13.6%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엘리엇은 또 이사회가 제시한 사회이사 후보 3인과 별도로 자체 후보 3명을 추천했지만 투표 결과 사회이사 선임에는 실패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기주주총회가 국민연금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원안 승인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오전 9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이사와 감사 선임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의 삼성바이오 고위분식회계 감리 결과 등을 토대로 원안에 반대했지만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등과의 지분 경쟁에서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인에게 감사 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오늘부터 25일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됩니다. 감사인인 3일 회계법인은 리스 운영 항공기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 부채, 마일리지 수익 인식과 측정, 손상 징후가 발생 유무형 자산의 회수 가능액과 관련한 충분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는 어제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과 보건소 측이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의 거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병원장의 출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의혹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수사 보건당국이 확보한 자료는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병원 측에서 완강히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사당국도 영장을 통한 강제 수사가 아니라 서류 제출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씨의 프로포폴 의혹과 관련해 증거물 확보를 놓고 병원과 수사기관의 신경전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강남경찰서,
강남보건소는 이부지 호텔 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제기된 성형외과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현장 방문에는 광수대 직원 2명을 포함해 강남경찰서 3명, 보건소 3명 등 모두 8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이부지 사장의 진료기록부와 병원 측 마약부 관리대장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수사기관과 병원의 대치가 시작된 겁니다. 애초 3시간이면 끝날 거라고 예상된 점검이 밤새도록 이어진 이유입니다. 서류 제출 여부를 결정할 병원장이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병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밤새 현장을 지킨 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병원 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제보자도 접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은 계속해서 병원이 서류 제출을 거부한다면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강제 수사 전환 여부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사는 해당 성형외과에서 일한 간호조무사의 증언을 토대로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사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다닌 사실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세청이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해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명의 위장 등의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소는 종업원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체납과 폐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어제 피의자 34살 김모 씨의 자택과 소유 창고 등 주거지 일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 김 씨가 신었던 혈흔이 묻은 신발과 살해된 이 씨 부친의 자동차 열쇠 등을 확보했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씨의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준영 씨는 어제 영장 실질 심사에 앞서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머리를 숙였죠. 네,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정준영 씨는 카톡방에 성관계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고 2016년 몰카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났기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친한 친구였던 승리의 대응 방법은 어떨까요? 승리가 받는 그 혐의는 참 많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성매매 알선 혐의의 경우 변호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의혹의 발단이 된 대화창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발언, 잘 노는 애들, 이것을 표현하려다가 오타가 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승리가 관련 내용의 대화가 존재했던 것을 잊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이런 주장인데요. 변호사에 따르면 이런 표현은 승리가 평소 잘 쓰지 않았던 표현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전략적인 행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잘 것은 지읒을 시작하죠. 그다음에 니인이죠. 그건 옆에 있는 그런 받침이 아니에요. 갤럭시가 됐건 아이폰이 됐든 간에 네. 이게 열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오타치기 굉장히 어렵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보니까 직접적인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자체를 우리가 장난을 했다고 하면 뒷받침을 보강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현재 지금 승리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오타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과 전혀 다른 대화창에서도 성매매 의혹이 있었죠. 시사저널이 공개한 대화에서 승리가 사업 파트너에게 여성들의 나이와 성격 등을 나열하면서 금액까지 적시해서 더욱 의혹이 짙어졌는데요. 변호사는 이 역시 전문을 보면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승리가 사업 파트너와 인도네시아의 왕을 만나러 가면서 동행할 여성을 요청해서 구해주려던 것일 뿐이었고 결국 여성 없이 둘이 갔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취재한 기자의 생각은 또 달랐습니다. 저희가 보도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시면
여성을 번호를 매기거나 혹은 이 여성들이 술자리에서 어떤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가격까지 매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동행할 여성을 구한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승리 씨 쪽에서 승리 씨 쪽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의 해명을 저희에게도 하긴 했는데 저희가 확보한 카카오톡이나 승리 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내용에는 인도네시아 왕을 만나러 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처럼 승리 씨는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시작된 사건이라 핵심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요.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역수사대는 승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지난 2016년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을 일반 음식점으로 허위 신고해서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해서 혐의가 추가되며 수사도 본궤도에 오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적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 해운 회사 2곳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올해 첫 독자 대북 제재인데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준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 재무부가 중국 해운 회사 2곳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내렸는데 올해 첫 독자 대북 제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올해 첫 독자 제재이고요. 또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 재무부는 오늘 중국 다롄에 소재한 해운회사 2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다롄 하이고 국제화물은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회사 백설무역회사에 물품을 공급했고 또 랴오닝단싱 국제운송은 유럽 주재 북한 조달 당국자들이 정권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백설무역회사는 금속과 석탄 등을 공급 구매한 혐의로 이미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데요. 북한 정권이 그 이득을 봤을 것이라는 것이 미국 당국의 판단입니다. 재무부는 오늘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기만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제재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올해 들어 처음 내린 대북 추가 독자 제재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 북한 불법 해상 운송에 대한 주의보도 내렸는데 여기 한국 선박이 포함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늘 북한과의 불법 환적 등 해상거래 주의보도 13개월 만에 갱신 발령했습니다. 석유 불법 환적과 또 북한 석탄 수출 등에 연루된 선박 수십 척을 무더기로 목록에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 불법 환적 의심 선박들 가운데 루니스라는 한국 선적의 선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9년 건조된 선박인데요. 이런 선박 간 환적을 전후로 한 기항지에 바로 한국의 부산과 여수, 광양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이런 의심 선박들 가운데 일부는 제재 대상 인물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소유관계가 있는 것을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공조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도 모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처음 가해진 제재입니다. 자, 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북한은 미국이 내세우는 일괄 타결식 빅딜 접근법에 반발해왔습니다. 지난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나서 이 같은 미국의 비핵화 해법을 비판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 재개 가능성도 경고한 바 있는데요. 미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협상에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즉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최대 압박을 통해서 빅딜 접근법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돈줄을 얼마든 옥죄할 수 있으니 그만 양보하고 대화로 나오라는 협상에 대한 촉구성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지금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을 점점 더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늘 제재 발표에 앞서 한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북 압박 역할을 부쩍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대외 교역의 9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거듭 환기하면서 중국이 올해 북한을 충분히 압박한다면 정말로 열쇠를 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모든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단단히 결심을 한 상태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부터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북핵 문제를 이런 무역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주요 이슈에서 중국이 미국과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 폭탄 관세 등 철퇴를 가할 수 있으니 중국이 이 같은 대북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대북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해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끌고 나오도록 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의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네. 최근 트럼프 정부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 그러니까 대화도 또 병행하겠다, 이런 전략인데요. 이게 북한에 얼마나 통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폼페이오 장관은 가장 성공적인 최대 압박과 가장 유망한 최대 관여, 그러니까 대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병행 전략이 북한의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 이런 희망을 나타낸 바가 있죠. 볼턴 보좌관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 문으로 들어오라, 이런 점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선택지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고 밝은 경제적 미래를 갖는 것이라면서 거듭 빅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협상하고는 싶지만 이 같은 일괄 타결식 빅딜을 전제로 나오라는 얘기라고 들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 북한으로서는 당장 받기가 힘든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하는 가운데 향후 대응 수위에 대한 북한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워싱턴 특파원과 트럼프 정부의 추가 대북 제재 내용,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북측에 남북 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해서 북측에 군사회담을 제안했고 현재 답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3월 중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 올해 계획된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로봇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고 오는 2023년까지 로봇 산업 글로벌 4대 강국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대구에서 열린 로봇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작지만 강한 세계적 스타 기업 20개를 만들어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로봇을 선도적으로 보급하고 돌봄 로봇, 의료 로봇 등 서비스 로봇의 맞춤형 개발과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람을 위한 로봇 산업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사람과 협업하는 로봇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로봇 개발 보급도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경두 장관이 대정부 질문 답변 과정에서 장관직 수행에 부적절한 인식과 발언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정 장관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 등을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은 북한의 도발은 오간데 없고 쌍방과실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해외에서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월 300만 원이 넘는 공무원 퇴직연금을 꼬박꼬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문성혁 후보자가 한국해양대학교를 휴직하고
유엔 산하기관이 스웨덴에 세운 세계 해사대학교 교수로 취임한 건 지난 2013년. 지난해까지 매년 1억 3,300만 원의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316만 원의 퇴직연금까지 같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보통 공무원이 퇴직한 뒤 연금 수령액보다 많은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퇴직자를 돕는다는 기본 취지와 빡빡한 공무원 연금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문성혁 후보자가 정상적으로 퇴직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현행 공무원 연금법의 한계 때문. 문 후보자의 연봉과 같이 해외에서 발생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연금 지급액을 제한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민원이 많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공무원 연금공단은 인사혁신처 등과 관련 사례를 더 연구해 다각도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회원 22억 명을 거느린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또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해서 큰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회원 6억 명 정도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많은 회원의 비밀번호가 노출됐다. 사이버 보안 전문 블로그 크랩스 온시큐리티가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페이스북 회원 6억 명 정도의 비번이 암호화되지 않고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일반 문자 형식으로 보관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12년부터 해당 비밀번호들이 페이스북 직원 2만여 명에게 노출되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비밀번호에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페이스북 측은 이런 문제점이 지난 1월에 감지됐다며 이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관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로 인터넷망이 잘 확충되지 않은 지역에서 쓰이는 페이스북 라이트 버전 회원들의 비밀번호가 부실하게 관리됐습니다. 페이스북이 회원 개인정보를 허술히 관리하거나 거래했다는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정치 컨설팅 업체가 페이스북 사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미 법무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유럽연합 EU와 영국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일단 오는 4월 12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양측은 4월 12일 이후 브렉시트 연기 문제는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 여부와 차기 유럽의회 선거 참여 등을 반영해 투트랙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EU 정상회의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로부터 영국이 EU에 요구한 브렉시트 연기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트랙 브렉시트 연기 방안을 제안했고 영국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전남 한평 순금 황금박쥐 조형물을 훔치려 한 3명 가운데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평경찰서는 순금으로 된 80여 원의 황금박쥐 조형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39살 A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어제 1명이 자수한 데 이어 1명은 오늘 검거됐는데 이들은 인터넷으로 만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새벽 1시 반쯤 한평읍에 있는 황금박쥐 생태전시관에 들어가 시가 85억 원의 순금 조형물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1명을 찾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아침 경남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욕을 하는 등 병원 2곳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2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는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서해는 한반도의 화약고에서 평화의 발신지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서해의 기적 같은 변화를 굳건한 평화로 가꾸어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거듭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3,900여 명 규모의 올해 군무원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9급과 7급 군무원 2,200여 명을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경력 경쟁 채용으로 9급에서 4급까지 1,60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한 공장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수십 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정원을 초과해서 승객을 태운 배가 침몰해 80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났습니다. 지구촌 사건 사고 박기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크게 흔들립니다. 창틀은 모두 부서졌고 희뿌연 먼지 속에 잔해가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폭발이 일어난 곳은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 있는 농약 제조 공장. 시뻘건 불기둥이 솟으면서 공장 주변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거대한 검은 버섯 구름까지 피어올라 마치 폭격을 당한 듯합니다. 공장 부근은 물론이고 멀리 떨어진 주택의 유리창도 모두 박살날 정도로 폭발이 강력해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는데 구조 작업이 계속되면서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라크 북부 티그리스 강에서는 페리가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상자 숫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배가 정원에 몇 배가 넘는 승객을 태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라크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충남 아산 외암 민속마을에 있는 국가민속문화재 233호 건제고택을 아산시가 인수했습니다. 건제고택은 조선시대 학자 외암 이간 선생이 태어난 집으로 지난 2012년 당시 소유자였던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여기서 수십억 원을 도난당해 조명을 받았습니다. 아산시는 문화재청, 충남도와 함께 경매자금 36억 원을 마련했고 올해 고택 정비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0.7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9도나 낮아서 무척 추웠는데요. 지금도 기온이 4.7도에 머물고 있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휴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 시에는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9도, 광주 10도, 대구 12도, 부산은 14도로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하늘이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전국에 봄비가 내리거나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꽃샘추위는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때아닌 추위로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따뜻한 차나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앞서 시범 경기 내용 보셨는데 그렇다면 강정호 선수의 메이저리그 복귀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겁니까? 일단은 그래 보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메이저리그 한국 선수들의 시범 경기 경기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